존 칼뱅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종교개혁의 거장? 위대한 신학자? 네, 맞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어두운 꼬리표도 따라다닙니다. 제네바의 학살자.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의혹,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존 칼뱅이 제네바를 막 철권으로 통치했던 그런 무자비한 독재자였다. 이런 이미지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세기 동안이나 이어져 온 아주 강력한 비난인데 과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잘 만들어진 오해일까요? 이런 말이 있죠.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소문이나 선동은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하죠. 근데 그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의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칼뱅은 정말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라는 책을 따라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파헤쳐 볼 거냐면요. 먼저 칼뱅이 정말 독재자였나? 제네바의 실제 권력 구조는 어땠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공포의 기구로 알려진 컨시스토리의 실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사건이죠.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을 깊이 들여다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서 기록에 근거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혐의부터 시작해보죠. 칼뱅은 제네바의 독재자였는가? 이 주장은요, 그가 도시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걸 전제로 해요. 과연 그랬을까요? 독재자가 되려면 당연히 권력이 있어야겠죠. 그럼 칼뱅은 과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질 만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당시 제네바의 실제 권력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들 제네바가 칼뱅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전 자료는 이게 근본적인 오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제네바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최종 결정권은 선출된 시의회가 가졌지 칼뱅 개인이 가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연대표를 보면 칼뱅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보세요. 시민권도 없이 23년을 외국인, 그것도 난민 신분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시위에 의해서 도시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니까요. 이게 과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칼뱅한테 직접적인 정치 권력이 없었다면 그가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주장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판가들이 지목하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콘시스토리. 칼뱅의 핵심적인 공포 통치 기구였다고들 하죠. 근데 그 콘시스토리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원전에서는 이걸 국가 경찰력 같은 게 아니라고 설명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일종의 교회 치리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였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통념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콘시스토리는 누구를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처형할 권한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뭐였냐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이 권한마저도 수년 동안 시위회랑 엄청나게 다퉈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형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죠. 비판가들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합니다. 칼뱅의 통치 기간 동안 무려 58명이 처형되었다고요? 그래서 원전은 이 58명이라는 숫자의 출처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9세기 비판가의 책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근거로 둔 기록이 종교재판을 한 콘시스토리의 문서가 아니라 일반 범죄를 다룬 시의회의 문서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살인, 강도 같은 세속적인 범죄에 대한 판결이었던 거죠. 하지만 칼뱅의 이름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들이운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화형 사건이죠. 이 사건만큼은 칼뱅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말 많습니다. 미카엘 세르베투스.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했지만 동시에 논란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신학적인 견해는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간주되었어요. 이 연대표를 보면 사건의 중요한 맥락이 보입니다. 세르베투스는 제네바에 오기도 한참 전에 이미 프랑스의 카톨릭 종교재판소에서 화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말하자면 도망자 신세였던 거죠. 제네바는 그의 비극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사실상 그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제네바에서 최종 판결은 누가 내렸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원전은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켈뱅은 신학 전문가로서 검사 역할을 맡았어요. 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재판관은 켈뱅이 아니라 당시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시외회였습니다. 물론 칼뱅이 세르베투스의 사형에 동의했던 건 맞아요. 당시 유럽에서 이단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 보편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원전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가 잔인한 화형 대신에 칼로 목을 베는 그나마 좀 더 인도적인 방법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위회가 이걸 묵살하고 화형을 강행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증거들을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고 있어요. 첫째, 소문이 아니라 1차 사료, 즉 원본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둘째, 지금의 잣대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기준으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어떤 의도를 가진 선전이나 주장은 걸러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가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네바의 학살자라는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16세기 제네바의 실제 기록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쌓인 오해와 선전에 기반한 것이라고요. 문서 기록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 살인적인 독재자라는 신화가 역사적 증거의 무게 앞에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결국 칼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한 역사적 인물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전설과 신화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하면 분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 속 악당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는 과연 얼마나 많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요?